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낭독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하기 잘 하고 계신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말을 또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1세기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뿐만 아니라 연설은 21세기의 핵심 능력이죠. 데일 카네기는 수십 년간 사람들에게 대화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제시합니다. 모쪼록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대화,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마인드셋이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용기와 자신감을 기르는 법. 1912년 이래로 나는 대중 강연에 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을 거쳐간 비즈니스맨이 1만 8천 명이 넘는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왜 이 훈련 과정에 등록했으며 이 훈련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적도록 했다. 물론 표현 방식은 다양했지만 그 글에 담긴 주요한 욕구와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바람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해야 할 때 사람들이 모두 나만 보는 것 같아 두렵고 당황스러워서 생각도 잘 안 나고 집중도 못하겠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 섰을 때 자신감과 안정감, 그리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사업상의 모임이나 청중 앞에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돈해서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수년 전 D.W. 겐트라고 하는 사람이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대중 강연 과정에 참가했다. 교육 과정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나를 어느 고급 식당으로 초대해서 점심을 대접했다. 중년의 그는 자신이 설립한 제조회사 사장이자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나를 초대한 날, 그는 식사를 하던 중 탁자 위로 몸을 기대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임에서 연설을 하라고 요청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직 한 번도 연설을 못했습니다. 연설 얘기만 들으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서 도무지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그런 자리를 사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 늦은 나이에 대중연설에 대해 배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켄트씨? 그건 생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고 또 해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지 몇 가지 원칙과 가르치는 내용을 제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내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내 말이 너무 장밋빛이고 너무 낙관적으로 그에게 보이는 듯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얘기는 순전히 제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하시는 친절한 말씀 같군요. 그가 훈련 과정을 마친 뒤
우리는 얼마간 서로 연락을 하지 못했다. 그 후 1921년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리고 처음 만났던 그 식당에서 다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내가 너무 낙관적이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붉은 표지의 수첩을 꺼내더니 그가 앞으로 해야 할 강연 목록과 스케줄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이런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것, 강연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내 인생의 가장 뿌듯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나기 얼마 전 워싱턴에서 군비 제한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그 회의에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가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필라델피아 침례교파에서는 조지 총리에게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와서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전보를 보냈다. 그랬더니 조지 총리로부터 자신이 워싱턴에 가게 된다면 그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답신이 왔다. 그리고 겐트 씨는 그 도시의 모든 침례교인들 가운데서 바로 자신이 청중들에게 영국 총리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뽑혔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이 사람은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과거에 바로 이 자리에서 내게 자신이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대중 연설 능력을 너무나 특별하게 빨리 끌어올린 것 같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수백 건 이상 있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몇 년 전 브루클린에 사는 한 의사가 플로리다에 있는 자이언츠 팀 훈련장 근처에서 겨울을 보냈다. 그는 열렬한 야구광이어서 자이언츠 팀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자주 보러 갔다. 시간이 가면서 그는 팀 사람들과 무척 친한 사이가 되어 선수들을 위해 여는 만찬회에 초대받기에 이르렀다. 후식으로 커피와 땅콩이 나온 뒤 몇몇 저명한 초대 인사들에게 일어나서 한마디 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때 마치 폭발이 일어날 때와도 같이 갑작스럽고도 예기치 못하게 사회자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려왔다. 오늘 밤 의사 한 분이 우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지금부터 닥터 커티스를 모시고 야구 선수의 건강에 관해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주제에 대해 강연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물론 그렇다. 그는 이미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위생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이미 30년 이상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서라면 왼쪽이나 오른쪽 옆에 앉은 사람에게 밤이 새도록 그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청중들 앞에 서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그것은 몸을 뻣뻣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었다. 심장박동이 2배나 빨라지면서 연설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일생 동안 그는 대중연설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의 머리에 들어있던 모든 생각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렸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 청중은 환호를 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사양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크게 환호하며 더 강하게 요청하고 있을 뿐이었다. 연설, 연설, 닥터 커티스 하고 외치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더 고집스럽게 변해갔다. 그는 그야말로 공궁에 빠져버렸다. 그는 자신이 겨우겨우 일어선다 해도 서너 마디도 채 꺼내지 못하고 실패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돌아서서는
조용히 방 밖으로 걸어나가고 말았다. 너무나 무안하고 창피한 순간이었다. 그가 브루클린으로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 가운데 하나가 YMCA 중앙지부에 찾아와 대중연설 과정에 등록한 일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얼굴만 붉히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을 다시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선생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학생, 즉 진정을 다하는 학생이었다. 그는 연설을 할 수 있기를 원했고 그런 그의 심정은 절실했다. 그는 자신의 연설을 철저하게 준비했고 정성을 다해 연습했다. 그리고 단 하루도 교육과정에 빠지는 법이 없었다. 그런 학생에게 언제나 일어나는 변화가 정확히 그에게도 일어났다.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그가 그토록 희망했던 목표치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가 몇 강좌를 듣고 난 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점차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2개월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가장 뛰어난 발표자가 되었다. 그리고 금세 그는 외부로부터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강연이 주는 느낌과 환희, 또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유명세와 새로이 사귀게 되는 친구들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었다. 닥터 커티스의 연설을 듣고 뉴욕시 공화당 유세본부의 한 인사는 그에게 뉴욕시 순회 유세를 하는데 공화당 측 연사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요청했다. 이 연설자가 바로 1년 전만 해도 청중에 대한 공포로 혀가 굳어 당혹스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공개 만찬장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정치인은 얼마나 놀라겠는가?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침착하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10분의 1만큼도 어렵지 않다. 그것은 신이 극소수의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여해주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골프를 치는 능력과 같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충분하다면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여러분은 청중 앞에 섰을 때 앉아 있을 때만큼 머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말아야 할 논리적인 이유를 조금이라도 댈 수 있는가? 물론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평소보다 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청중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을 자극하고 분발시켜야 한다. 수많은 위대한 연설가들이 여러분에게 청중의 존재가 자신들의 두뇌를 더 명쾌하게, 더 날카롭게 움직이게 하는 자극제이자 영감이 된다는 얘기를 들려줄 것이다. 청중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나 하고 여겨질 만한 생각과 사실들,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헨리 워드 비처의 표현을 빌리자면 폴폴 연기를 뿜으며 스쳐 지나간다. 해야 할 일이라고는 손을 뻗어 따끈따끈한 그것들을 잡아채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꾸준히 연습을 계속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경험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여러분은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확신해도 된다. 즉 훈련과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대중에 대한 공포를 없앨 수 있으며 자신감과 불굴의 용기를 갖출 수 있다. 여러분의 경우가 특별히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중에 당대 최고로 유창한 연사가 된 사람들도 연설을 시작한 초기에는 이런 맹목적인 두려움과 소심함에 시달렸다. 역전의 용사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조차도 처음에는 무릎이 후들거렸다고 털어놓았다. 마크 트웨인 역시 처음 강의를 하는 자리에 섰을 때 입에는 솜이 가득 찬 듯하고 맥박은 우승컵을 향해 달리는 것처럼 뛰었었다. 남북전쟁 때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랜트 장군은 빅스버그를 점령하면서 인류 역사상 강력한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런 그도 연설을 하기 위해 대중 앞에 섰을 때 마치 보행성 운동 실조증에나 걸린 것처럼 다리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당대 프랑스가 배출한 가장 강력한 정치 선동가로 알려져 있는 장 조레스는 하원에서 1년 동안이나 입을 꼭 다물고 앉아있은 다음에야 첫 연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갖게 되었다. 또한 로이드 조지는 이렇게 고백했다. 대중 앞에서 처음 연설을 하려고 했을 때 순간 나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건 비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영국에서 북부군과 노예 해방을 옹호함으로써 유명해진 영국인 존 브라이트가 맨 처음 대중연설을 한 것은 어느 시골 학교 교사에 모인 지역 주민들 앞에서였다. 그는 연설 장소로 가는 동안 무척 겁도 나고 혹시나 연설을 망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동료에게 자신이 불안해하는 기미가 보일 때마다 칭찬을 해서 기운을 북돋아 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였다. 아일랜드의 위대한 지도자 찰스 스튜어트 파넬 또한 대중 연설을 시작한 초기에 무척 긴장하곤 했다. 그의 형은 그가 손톱이 살에 박혀 손바닥에 피가 맺힐 정도로 주목을 꼭 쥐었다고 증언했다. 디즈레일리는 처음 하원 의원들 앞에 섰을 때 차라리 기병대 돌격의 선봉에 서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 당시에 그의 개막 연설은 정말 끔찍한 실패였다. 셰리든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실 영국에서 연설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첫 연설에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지금 하원에서는 젊은 사람이 첫 연설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쳐지는 것을 불길한 징조로 보려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많은 연사들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고 또 어느 정도 도와주기도 하면서 나는 학생들이 처음에 어느 정도 흥분이나 긴장감을 보이면 언제나 반가웠다. 비록 20명 남짓의 비즈니스맨과 함께하는 사업상의 회의라 하더라도 일어서서 발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책임감과 일종의 긴장, 충격 혹은 흥분이 있기 마련이다. 발표자는 언제든 튀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명마처럼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2000년 전에 유명한 키케로가 말했듯 진정으로 가치 있는 대중연설은 항상 긴장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연설가들은 심지어 라디오를 통해 얘기할 때도 이와 똑같은 감정을 경험한다. 이런 증세를 보통 마이크 공포증이라고 한다. 찰리 채플린은 방송에 나가서 할 말을 전부 종이에 적어 놓았다. 그는 누구보다 청중을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1912년에 연주회장에서 하룻밤을 일하는 빌보드 스케치, 즉 총극 형태의 코미디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순회 공연했다. 그 이전에는 영국에서 정식 연극 무대에 서기도 했었다. 이런 그였지만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들어가서 마이크 앞에 서기만 하면 마치 태풍이 이는 2월의 대서양을 건널 때처럼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가슴속으로 밀려들곤 했다.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제임스 커크우드 또한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그는 강연 무대에서는 스타였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방송실을 나설 때면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을 정도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브로드웨이에서 개막 공연을 하는 게 이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무리 자주 강연을 하더라도 강연을 시작하기 전이면 항상 이런 자의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하지만 강연을 시작하고 나면 금세 그런 자의식은 사라진다. 심지어 링컨조차 연설을 시작하면 이런 두려움을 가진 적이 몇 차례 있었다. 그의 법률사무소 동료인 헌도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 그는 무척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나는 종종 링컨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연설을 시작할 때 링컨은 가늘고 날카로워서 듣기 거북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태도며 동작, 검고 누르스름할 뿐 아니라 거칠하고 주름진 얼굴, 엉거주춤한 모습, 자신감 없는 움직임 등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안정감과 열정, 의욕을 찾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진짜 연설은 시작되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훈련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것도 빠르고 신속하게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이 필수적이다. 첫째, 강하고 끈질긴 욕망을 가지고 시작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욕망의 정도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면 그는 여러분이 얼마나 빠른 성취를 보일지 거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욕망이 흐리고 약하면 그 성취 또한 흐리고 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마치 불독이 고양이를 악착같이 쫓아가듯 그렇게 끈질기게 파고든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관해 여러분의 열정을 불러일으켜라. 그 이점을 열거하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부가적인 자신감과 사업을 하면서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것이 여러분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것은 또한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생각해 보라. 그로 인해 여러분의 친구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리더십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활동보다도 이것으로 인해 더 빠르게 리더십이 형성될 것이다. US 철도회사의 법률 고문이자 뛰어난 연설가인 촌시 M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설득력 있게 말하는 능력만큼 빨리 출세도 하고 확실한 명성을 얻게 하는 방법은 없다. 필립 D. 아머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엄청난 자본가보다 위대한 연사가 되는 편을 택하겠다. 이것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능력이다. 앤드류 카네기 사후 그의 문서들 가운데서 그가 33세 세운 인생 계획서가 발견되었다. 당시 그는 앞으로 2년 동안 사업을 잘 꾸려서 향후 매년 5만 달러의 수입이 생기도록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35이 되면 은퇴를 해서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하여 철저히 교육을 받으면서 대중연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과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보라. 나는 이 동그란 지구의 적지 않은 지역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하지만 진실된 만족,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내적인 만족을 주는 것으로는 청중 앞에 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오게 만드는 일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알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강한 힘을 느끼게 만든다. 스스로 이룬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은 동료보다 돋보이게 하고 그들보다 앞서가게 만든다. 거기에는 마법이 그리고 결코 잊혀지지 않는 짜릿함이 들어있다. 어떤 연사는 이렇게 고백했다. 연설을 시작하기 2분 전에는 연설을 시작하느니 차라리 매를 맞고 싶은 심정인데 연설을 마치기 2분 전에는 연설을 끝내느니 차라리 총을 맞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어떤 과정에서든 마음이 약해지면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여러분의 욕망을 뜨겁게 유지시켜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함에 있어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하면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을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 과정에 참가했음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공표하라. 이 책에 나온 가르침을 읽고 또 여러분의 연설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 저녁을 확실하게 비워놓아라. 간단히 말해 최대한 전진하기 쉽도록 그리고 최대한 후퇴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아라. 줄리어스 시저가 부대를 거느리고 골지방에서부터 해협을 건너 지금 영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땅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군대의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어떻게 했던가? 아주 명쾌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도보 해협의 하얀 절벽 위에 세웠다. 60m 아래에서 철썩거리고 있는 파도를 내려다보던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가 하나도 남김없이 붉은 화마에 휩싸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적지에서 대륙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 사라지는 것을, 후퇴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단 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전진하는 것, 오직 승리하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위대한 시저가 보여준 정신은 그랬다. 대중공포라는 어리석음을 극복하기 위한 이 싸움에서 여러분 또한 이런 정신을 보여주지 못할 게 무엇인가? 둘째, 말하려는 내용을 철저히 꿰고 있어야 한다. 연설에 대해 철저히 구상하고 기획함으로써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청중 앞에 섰을 때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없다.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연사도 예민해지고 후회하게 마련이다. 게으른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테디 루스벨트는 자서전에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1881년 가을 의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주의회에서 가장 젊은 의원이었다. 젊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발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던 중 어느 완고한 시골 노인이 건네준 충고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웰턴 공작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지만 공작 역시 다른 사람의 말을 되풀이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충고는 이랬다. 발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확신이 들고 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될 때까지는 발언하지 말게. 그러고는 안 깨나. 이 완고한 시골 노인은 루즈벨트에게 소심증을 극복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이런 말을 덧붙여야 했던 것이다. 청중 앞에서 할 만한 어떤 행동을 찾아낸다면 자네가 당황스러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네.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칠판에 글을 쓰거나 지도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거나 책상을 옮기거나 창문을 열거나 책이나 보고서를 옮기는 것 같은 행동 말이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육체적인 움직임은 그게 어떤 것이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네. 사실 그런 행동을 할 만한 구실을 발견해내는 일이 언제나 쉽지는 않다. 하지만 충고의 내용은 그러하다. 충고대로 할 수 있으면 하라. 다만 처음 몇 번만 그렇게 하라. 일단 걸음마를 배우고 난 아기는 더 이상 의자에 매달리지 않는 법이다. 셋째,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 미국이 낳은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행동이 감정을 따라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더 직접적으로 의지의 통제를 받는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의 통제에서 먼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쾌함이 사라졌을 때 유쾌해지기 위한 최고의 자발적인 방법은 이미 유쾌한 것처럼 행동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용감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이미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 사용하라.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용감함이 솟구쳐서 두려운 감정을 대신할 것이다. 제임스 교수의 조언을 활용하라. 청중 앞에 서서 용기를 불러 일으키고 싶다면 이미 용기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물론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 그 어떤 행동도 그다지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하려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씩씩하게 나서라.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라. 어떤 대중 앞에 설 때도 30초 정도 숨을 깊이 들이쉬어라. 산소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여러분의 기분도 상승하고 용기가 생기게 된다. 위대한 테너 가수 장드 레슈케는 초조한 마음을 깔고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숨을 깊이 들이쉬면 그 초조함이 사라진다고 말하곤 했다. 중앙아프리카 기니에 사는 플라니족의 젊은이는 성장하여 부인을 맞이하기를 원하면 채찍질을 당하는 의식을 거쳐야 한다. 종족의 여인들은 모여서 북소리에 맞추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허리춤까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지원자가 앞으로 걸어 나온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날카로운 채찍을 들고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악귀처럼 그의 맨몸을 때리고 채찍질하며 응이질을 해댄다. 채찍 자국이 돋아나고 때로는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흘러나온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만들어진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동안 마을의 존경받는 원로가 희생자의 발치에 앉아서 그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약간이라도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한다.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매질을 당하는 지원자는 시련을 견뎌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스러운 노래도 불러야 한다. 어느 시대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은 언제나 용기를 찬양해 왔다. 그러므로 안으로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고 있을지 모르지만 용감하게 걸어 나온 후 멈춰 서서 매질당하는 중앙아프리카의 젊은이가 그러하듯 청중 앞에 조용히 서 있어라. 또한 그 젊은이가 보여주었듯이 지금 처한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자신을 최고도로 끌어올리고 청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치 여러분에게 돈이라도 빚지고 있기나 한 것처럼 자신 있게 말을 시작하라. 실제로 그들이 돈을 빚지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채무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거기에 모였다고 상상하라. 여러분에게 아주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옷에 달린 단추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리거나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둥대지 말라. 어떤 식의 움직임으로든 초조함을 표현하고 싶다면 손을 등 뒤로 돌려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손가락을 꼬집거나 발가락을 꼼지락 거려라. 일반적으로 연사가 가구 뒤에 서는 것은 그리 좋은 게 아니다. 하지만 처음 몇 번은 탁자나 의자 뒤에 서서 그 가구들을 단단히 붙잡고 서거나 손바닥 안에 동전을 꽉 쥐고 있으면 어느 정도 용기가 생길 수도 있다. 루즈벨트는 용기와 자기신뢰라는 그의 특성을 어떻게 만들어내었을까? 태생적으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타고났던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어렸을 적에 병약하고 매사에 서투른 아기였기 때문에 커서도 나는 처음에는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젊은이였다. 나는 내 몸뿐 아니라 내 영혼과 정신과 관련해 내 스스로에게 고통스럽고도 힘든 훈련을 받게 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그는 또 이렇게 썼다. 어렸을 적에 메리엇이 쓴 책에서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 구절이 언제나 내게 영향력을 미쳤다. 그 구절에서 영국의 작은 군함의 선장이 주인공에게 어떻게 대담해질 수 있는지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다.
작전에 참가하게 되면 처음에는 누구나 겁에 질리게 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혀 겁에 질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충분히 오래 지속하면 가장이 현실이 되어 그 사람은 자신이 대담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순전히 대담한 척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대담하게 된다. 내가 따른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처음에 나는 회색곰에서부터 사나운 말과 총잡이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이 다 무서웠다. 하지만 무섭지 않은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나는 점차 무서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나와 똑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도 원하기만 한다면 이 교육 과정에서 이와 똑같은 경험을 겪을 수 있다. 포슈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에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두려움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주 대담하게 두려움을 직시하고 두려움과 싸우고 두려움을 정복하라. 이와 함께 메시지를 결정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를 마치 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받은 웨스턴 유니언사의 배달부인 양 생각하라. 사람들은 배달부에게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배달되는 내용이다. 메시지, 이것이 중요하다. 메시지에 정신을 집중하라. 메시지에 마음을 담아라. 자신의 손금을 들여다보듯이 메시지를 잘 알고 있어라. 진심으로 메시지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그런 후 그 메시지를 반드시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말하라. 그렇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 지배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넷째, 연습하라, 연습하라, 연습하라.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단연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라. 대중연설을 함에 있어 자신감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이자 마지막 방법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실제로 연설을 해보는 것이다. 진정으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으로 귀결된다. 연습하라. 연습하라. 또 연습하라. 이것이야말로 시네 쿠어 논, 즉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루즈벨트는 이렇게 경고의 말을 했다. 초심자는 누구든지 첫 사냥에서 사슴을 볼 때 생기는 열인 사슴열을 갖게 마련이다. 사슴열이란 신경이 고도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주저함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대중 앞에서 처음 연설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은 사슴 사냥에서 사슴을 처음 발견했거나 전투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똑같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예민한 신경의 통제, 냉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오로지 실제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각자에게 적합한 자기 극복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대개 습관의 문제이다. 반복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의지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의지력을 사용할 때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진다. 그러니 끈질기게 노력하라. 주중에 사업상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뭔가 준비해야 할 것을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교육 과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준비했건 준비하지 못했건 참가하라. 일단 교육 과정에 참가한 후 강사나 같은 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제를 제시하도록 만들어라. 대중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싶은가? 그렇다면 대중공포가 왜 생기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정신의 형성에서 로빈슨 교수는 두려움은 무지와 불확실성에서 생긴다고 말한다.
다른 식으로 말해본다면 두려움은 자신감 부족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생기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다. 여러분이 배우의 성공적인 경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7월의 찬란한 햇살 아래 밤이슬이 사라지듯 녹아 없어질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물에 뛰어드는 것만이 누구나 인정하는 수영을 배우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여러분은 이미 이 책을 충분히 오랫동안 읽었다. 이제 이 책을 옆으로 치우고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로 하자. 가능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을 주제로 하나 정해서 3분 발표문을 만들어라. 혼자서 여러 번 그 발표를 연습해보라. 그러고는 여러분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그 발표문을 원래 의도했던 대상에게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반 사람들에게 발표하라. 데일 카네기의 성공대화법 제1장 용기와 자신감을 기르는 법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참가했던 수천 명의 수강생들은 모두 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 소심함을 극복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능력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말합니다. 마치 골프를 치듯이 연습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 합니다. 많은 연사들 가운데 개인과 대화를 나눌 때보다 청중 앞에 섰을 때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최대의 효과, 그것도 빠르고 신속하게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4가지를 실천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끈질긴 욕망을 가지고 이 과정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연습하고 또 연습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교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